먼저 보시면은 김종직과 김일성과 관련된 게 무슨 사화? 무오사화. 조광조와 관련된 게 김효사화야.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 을사사화 이후에 척신정치, 외척들의 정치가 이루어진대. 이런 척신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가졌던 애들이 바로 동인이에요. 서경덕, 이황, 조식 같은 사람이 먼저 당을 만들었고요. 척신정치, 외척이 정치했던 거에 대해서 상당히 온건한 입장을 가졌던 게 누굽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서인계열이라는 것을 니네가 기억해 두셨어요. 이런 동인과 서인의 바로 싸움, 이런 싸움이 무슨 정치? 바로 붕당 정치로 이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을 해 두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동인은 누구였다? 서경덕과 이황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서인은 이와 성혼이 들어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외교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교린이다. 4대는 뭐야? 큰 나라를 섬긴다는 것이요. 명이죠. 교린은 바로 일본과 여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명과의 관계를 보시면 초반에는 정도전의 요동정벌론 때문에 상당히 대립관계였어요. 하지만 태종 때부터는 철저한 무슨 외교? 4대 외교였어요. 이 4대라는 것은 여러분 잘 보시면 알지만 큰 나라를 섬기는 거야. 조공을 바치고 결국 이 나라가 이 지역을 통치한다는 걸 아예 인정받는 조공과 책봉 관계인데 이거는 한마디로 형식적인 동아시아의 관례였죠. 실질적으로는 조공을 바치고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더 많이 가져오는 자주적 실리 외교였고요. 상당히 이걸 통해서 무역을 갖다가 많은 무역이 활성화되는 공무역 형태였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대립관계였다. 하지만은 정도전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철저한 뭡니까? 결국 4대 외교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명나라 관계는 4대예요. 여진과의 관계는 강경책과 온건책으로 나눕니다. 강경은 여러분 아시지만 사군과 육진을 개척했고요. 그 다음에 3인 정책, 이 지역의 사람들을 이사하고 원래 이제 조선시대는 그 지역 출신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방간을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공정을 위해서. 하지만 워낙 사람들이 가지 않으니까 그 지역 출신으로 인해서 바로 지방간을 하겠다. 토간, 그 지역 출신으로 관리를 임명하겠다는 게 강경책이었죠. 온건책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역소를 설치해서 경원과 경성 지역에서 여진들이 가지 필요한 물품을 결국 우리가 농기구와 바꿔주는 이런 그들이 뭡니까? 필요한 물품, 농기구를 주고 식량을 주고 결국 그들이 가져오는 말과 모피를 바꾸는 장소가 무역소라는 거 아시면 되겠죠. 이걸 교린이라고 불러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경책은 뭐예요? 쓰시마 섬을 갖다가 정벌했죠. 누구 때? 세종 때. 하지만 온건한 정책은 바로 삼포를 개항해서 바로 부산포, 제포, 연포 이걸 개항해서 그들이 일정 부분 무역을 허용하는 이런 분위기가 됐다서 바로 강경책과 이 온건책이 무엇인지 이게 누구와의 관계인지를 잘 봐두셔서 바로 조선의 외교관계는 4대 교린정책이라는 것을 꼭 알도록 하시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외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임진왜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휴전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다시 쳐들어온 게 정유재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여러분 좀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진왜란 때는 이제 뭐 한산도 대첩이라든지 뭐 이렇게 대첩들이 쭉 나와 있어요. 특히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지만 바로 정유재란 때 이 정유재란 때 있었던 대첩은 무슨 대첩? 명량대첩이 있었다는 것은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의병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행주대첩은 아시겠죠? 바로 관군과 민병, 우리 관군과 우리나라의 민중이 하나 됐던 대첩이 행주대첩이라는 것. 뭐 이런 대첩이 있었다는 정도만 몇 가지 기억하시고 우리가 외란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던 것은 누구의 승리였다? 수군과 의병의 승리야. 관군은 오합지졸이었고요. 수군과 의병들이 상당히 투쟁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외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후에 호자가 뭡니까? 오랑캐 떡을 호떡이라 불러요. 오랑캐가 쳐들어오는 호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1592년 임진왜란이 있어요. 그러다가 잘 보시면은 1627년에 호란이 오랑캐가 쳐들어오죠. 물론 오랑캐가 쳐들어온 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두 번 있는데 어쨌든 오랑캐가 쳐들어와요. 자, 근데 우리가 항상 우리나라는 성리학적 세계관이야. 성리학은 큰 나라를 섬기고 중국을 갖다 중심으로 보는 게 성리학적 세계관이란 말이야. 그러면 4대 교린 정책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그렇죠. 중국을 섬기는 거니까 명분론에 합당하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중국을 섬기는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 임진왜란 때 우리가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줬지만 명나라는 그 이후 국력이 쇠퇴돼요. 그러면서 후금이라는 나라가 괜히 강성해지니까 광해군 입장에선 명나라의 의리를 배신하지 않으면서도 후금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중립외교했죠. 이거는 양단에 걸치는 거니까 명분에 합당히 어긋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홍림으로 하여금 결국 군사를 줬지만
때를 봐서 그냥 투항하게끔 시켰던 것이고요. 자, 이런 일로 인해서 광해군은 내쫓겼고 인조반정은 친명배금 철저하게 다시 명나라하고 친하고 금나라를 배척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친명배금은 철저하게 명분론, 중국을 섬기겠다는 일이 아니겠어? 명분론에 철저하죠. 자, 이러다가 무슨 호란을 초래합니까? 병자호란을 초래하는데 여기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화친을 맺어 국가를 보존하는 것보다 차라리 의를 지켜 명하는 것이 옳다 하였으나 오랑캐들의 노여움을 도발, 마침내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종묘와 사직의 죄를 지내 못한다면 그 허물이 이보다 클 수 있겠사옵니까? 지금은 화친을 하자 이거죠. 이거 주화론이죠. 화의로 백성과 나라를 망치기가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부모요. 오랑캐는 우리 부모의 원수입니다. 싸우자는 거죠. 이게 척화론이야. 그래서 이런 척화론이 우세했기 때문에 우리는 곧 바로 청나라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척관계를 갖다 요구했고요. 이러면서 결국엔 병자호란을 초래하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병자호란 때 우리는 정말 치욕을 겪잖아. 그래서 그의 아들 효종 때 아버지 원수를 갚겠다. 아버지 원수를 갚으려고 우리는 나간다. 청나라를 그 당시 북자를 쓰죠. 북벌로는 바로 명분에 합당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분제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15세기 양천제야. 자유민, 양인은 자유민이야. 과거로 볼 수 있는 조건으로 조세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양반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양반은 처음에는 관료의 의미였어요. 하지만 점차 이들이 가족과 가문을 나타나는 방법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니네가 기억하시고 15세기는 오로지 양인과 천민만을 말하고 있지만 16세기부터는 철저하게 양반, 중인, 산민, 천민 주로 양반과 쌍놈을 나누는 반상제의 의미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념하시옵소서. 자, 이제 경제사에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세는 기본적으로 항상 몇 분의 몇을 걷는 거야? 그렇지, 10분의 1을 걷는 거야. 항상 토지제도는 몇 분의, 떨어뜨렸어요. 나의 이 뭡니까? 이 뭡니까? 도끼를. 자, 10분의 1만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0분의 1을 갖다가 무조건 걷는다는 건 문제가 많잖아. 그래서 여러분 공법이라 해서 좀 공정한 제도가 만들었는데 전문육등법은 뭐야? 그렇죠. 바로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눈다는 거고 연문고등법은 뭐야? 풍령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눈다는 거. 비옥도, 그 다음 뭐야? 풍령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가장 풍년이랄 때 몇 도? 20도. 그 다음에 가장 흉년이랄 때 뭡니까? 가장 내두를 걷는 건데 이걸 갖다 뭐야? 시작. 상상년, 하하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고요. 공납은 뭘 내는 거야? 특산물을 내는 거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역은 뭐야? 군역이 있고요. 군역은 정군하고 아까 보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정군이 군대 가면 보이는 비용 되는 거고요. 그다음 요역이 있습니다. 요역은 토지 8결당 한 명을 갖다가 동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것이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토지제도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양왕 때 과전법이 만들어졌죠. 과전법은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과전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직과 현직을 다 주고 있고요. 먼저 항상 뭡니까? 세습이 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수신전은 뭡니까? 바로 네 몸을 잘 돌보거라. 바로 남편이 죽었는데 재혼하지 않고 자신이 끝까지 정절을 지키는 사람은 토지를 주고요.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서도 꿋꿋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휴량전이란 토지를 주고도 있어요. 하지만 전현직 다 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토지가 모자르겠죠? 그래서 세조 때는 직전법은 토지 부족으로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거고 토지가 부족하니까 수신전과 휴량전도 없애고 있다라는 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직전법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현직 관리에게만 주니까 현직 관리는 있을 때 진하게 땡겨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조권을 남용해서 과다 수치를 하니까 아예 국가에서 걷어서 국가에서 지급을 하는 관수간급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여전히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거지만 이건 문제가 관청이 수치해서 관청이 시작 관리에게 지급하는 이런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명종 때는 아예 직전법이 없어지죠. 직전법이 없어지는 대신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조권 제도가 없어지는 대신에 바로 현물로 옷감과 곡물을 주는 바로 녹봉이 시작돼서 이걸 우리 무슨 지금 녹봉지급, 녹봉제라 불리기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많이 아시고 시험에는 직전법과 관수간급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과학기술은 의학은 향약집성방, 우리가 고려 때는 향약구국방이었죠. 향약집성방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의방육지는 백과사진, 이건 조선에 있는 거야. 고려에는 백과사진이 없어요. 역법은 이거 정말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역법이에요. 고려시는 수시력은 아시겠지만 원나라 역법이었지만 실정사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양을 중심으로 한 역법이라는 거 많이 나옵니다. 농소는 농사직설, 이거 늙은 농부의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고요. 금양잡록은 시흥지방의 농법을 정리했던 바로 농법책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상당히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공예품 얘기해봅시다. 15세기 공예품은 분청사기죠. 바로 우리 상감청자는 고려시였지만 15세기는 소박하고 천진한 분청사기가 유행하고 있고요. 그림은 도화서 출신의 그림과 여러분 안견의 몽유도원도가 대표이고 문이 나가는 강의 안의 고사간수도 늙은 선비가 바로 물을 바라보는 그림 이런 거 나오죠. 16세기는 백자고요. 그림은 바로 사군자의 그림이 되게 유명한데 이거 분청사기 참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게 바로 15세기의 분청사기를 말하고 와 안견의 몽유도원도 나왔습니다. 바로 15세기 도화서 출신이고요. 강의 안의 고사간수도 15세기 그림을 말하고 있다. 16세기 순백자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5세기는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입장이죠. 그리고 15세기는 상당히 기술 문화를 중시하는 분위기였다. 고려사도 고려 국사는 고려의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려 역사를 좀 폄하했지만 여러분 고려사 같은 경우나 아시겠지만 기전체로 고려사를 아주 자주적으로 정리했던 책이 바로 고려사다 기억하시고요. 와 동국통감 무조건 나오죠.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우리나라 최초의 통사를 말하고 있는데 이게 동국통감 꼭 기억하시고 단군을 갖다가 상당히 중시했기 때문에 상당히 자주적인 통사로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통사 동국통감. 그 다음에 조선왕조실록은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나눠져 있고요. 춘추관에서 이걸 만들어서 사고에 보관하고 있고요. 혼일강리도 현존하는 가장 최고의 지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리서는 동국여지승남 많이 나옵니다. 이건 뭡니까? 지세, 인물, 풍속을 갖다가 백과사전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삼강해실도 아시겠고요. 국조 올해에는 5가지의 그런 행사를 갖다가 아예 정리했던 바로 의례서를 말하고 있다. 이거 다 주관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동국여지승남과 동국통감은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혼일강리도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혼일강리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 보관되어 있다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16세기는 오로지 경학 중심, 사대적이고 기술을 천시하는 분위기였다. 역사서는 동국사략이라든지 기자실기 있습니다. 특히 기자실기 같은 것은 뭘 중시한다? 그렇죠. 바로 기자를 중시하는 거다. 그래서 바로 단군 중시가 아닌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말하고 있고요. 소중화, 바로 중국이 큰 중국이라면 우리는 작은 중국이라는 거죠. 전국적으로는 조선 방역지도 이런 게 있고 윤리와 의례서는 아시겠지만 이륜행실도죠. 바로 삼강해실도가 아닌 바로 북무, 연장자와 연소자, 친구 간의 윤리를 다룬 것이 바로 이륜행실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린이의 결국 예의범죄를 다루는 것이 동몽수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글 창제인데 훈민정음 반포 아시죠? 그래서 피지배층 도덕적 교화 목적이었고요. 이걸 보급하기 위해서 용비어 청과라든지 월인 청강교육을 가능했고 불교나 농생어나 한글을 번역할 때 이런 훈민정음이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조선 전기까지의 바로 분위기, 고려부터 조선 전기까지의 바로 랄라 나무꾼의 찍기 특강 여기서 오늘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엔 2강으로 끝내려고 했었는데 요 뒷부분이 너무 많은 관계로 한 강을 더 서비스해서 3강으로 여러분에게 마무리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수업 랄라쌤의 찍기 특강 10번 찍어서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는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뭡니까? 메가스터디에서 출제자를 앞서가는 최고의 퀄리티 나영한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